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승객 200명이 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200m 상공에서 비상구가 열린 뒤 착륙하면서 승객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강제로 문을 연 30대 남자 승객은 긴급 체포됐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괌을 강타하면서 하늘길이 막혀 한국인 관광객 3천여 명이 고립된 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오는 30일에나 공항 운영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감사협회장이 피의자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건넨 300만 원씩이 든 돈봉투 20개가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30대 남성이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싣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자신을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휴 내내 비가 올 전망입니다. 오늘은 일부 중부지방만 내리다가 내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연휴 이후엔 태풍의 영향으로 남해안에 물폭탄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승객 등 200명이 탄 비행기의 출입문이 착륙 직전에 열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행기는 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학생 12명이 호흡곤란을 일으켜 9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알고 보니 승객 중 1명이 일부러 비상문을 열어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좌석에 붙은 천조각이 바람에 요란하게 흔들립니다. 문이 열린 비행기는 멈추지 못한 채 계속 날고 승객들은 공포에 떱니다. 제주에서 대구로 가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비상구가 열린 건 낮 12시 반쯤입니다. 착륙을 앞두고 고도를 낮추던 중에 200m 상공에서 문이 열린 겁니다. 갑자기 뒤에서 엄청나게 바람이 크게 불고 누가 봐도 문이 열린 상황이 느껴지는 거예요. 뒤에서 비명 소리가 났고 누가 문이 열렸다 이런 소리를 냈고 나중에 승무원이 벨트 풀지 말고 다 앉아있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비행기에는 승객 194명과 승무원 6명 등 모두 200명이 타고 있었고 이 가운데 12명이 호흡곤란과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대부분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제주 선수단으로 초중학생 8명과 지도자 1명 등 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두통이나 메스꺼움, 손떨림 이런 증세들이 아주 심했었는데 지금 병원에서 와서 안정을 취하고 나서는 대부분이 호전이 돼서 병원에서 전부 이제 퇴원해도 좋다고 해서 사고는 비상구 앞에 앉았던 30대 남성 A씨가 레버를 당겨 강제로 문을 열었기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이번 사고는 30대 남성이 항공기의 비상구를 강제로 열면서 발생했는데요. 비행기에 승무원 6명이 있었지만 착륙 직전이라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 남성의 돌발 행동을 막지 못했습니다. 허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문이 열린 채 계류장에 멈춰서 있습니다. 출입문에 연결된 경첩은 엿가락처럼 휘었고 비상탈출용 슬라이드도 일부 보입니다. 200m 상공을 날던 항공기에 비상구가 열린 건 30대 A씨의 우발적인 행동 때문입니다. A씨는 비상탈출구 옆좌석에 앉아 대구로 가던 중 갑자기 비상구 레버를 당겨 문을 강제로 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 체포될 당시 혼자 걷지 못할 정도로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선생님 문 왜 여셨어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선생님 문 왜 여셨을까요? 사고 당시 비행기에는 승무원 6명이 있었지만 A씨가 비상구를 여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승무원들이 착륙을 위해 복도 건너편에 안전벨트를 매고 앉아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비상구 쪽 승객에게는 이륙 전 조작법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비상구 옆에도 사용법이 적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상구 좌석에 앉은 승객이 비상구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열어 발생한 사건이며 해당 승객은 현재 경찰 조사 진행 중입니다. 정확한 사건 경위는 추가적으로 지속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초대형 태풍 마와르의 영향으로 괌에 갔던 한국인 관광객 3,000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립에 관광객들은 음식이나 약이 부족해 힘들어하고 있고 숙소 부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현지 관광객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침대까지는 물이 안 찼기 때문에 그 위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들어갈 수 있는 숙소도 없다고 하네요. 지금 노숙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로비에 있거나 뭐 차에서 자거나 컵라면, 과자밖에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이틀째 그것만 배고프면 먹고 있고 약 드시는 분들이 약이 없어서 지금 문제라고 많이들 힘들어 하시거든요. 지병이 원래 있으셨던 어머니, 아버님 뭐 이렇게 오셨던 분들 약 떨어졌고 아기들도 열나고 군 수송기라도 제발 보내줬으면 하는 다 그런 바람들로 저희가 영상 안에 연락하고 민원 넣고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뚜렷한 답변이 없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외교부는 태풍으로 폐쇄된 괌 현지 공항을 오는 30일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활주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괌 공항 당국이 우리 공관 측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교민 5천여 명, 관광객 3,300여 명 등 우리 국민 8천여 명이 괌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괌 주재 공관인 주하간야 출장소는 비상의약품을 전달하며 필요시 병원 안내도 지원하고 있고 괌 관광청과 협조해 병원 교통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교민단체와 임시대피소 마련을 협의하고 있고 열악한 통신 사정으로 공관 홈페이지 공지를 못 보는 관광객을 위해서는 로밍폰 통신사와 협의해 문자로 공지사항을 전달할 방침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태풍 마와르가 괌을 강타하면서 휴양지를 찾았던 여행객들은 제대로 된 숙소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행사들은 초유의 상황인 만큼 자발적인 보상 대책을 내놨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텔 천장에는 비가 쏟아져 내리고 화장실 세면대는 물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휴양지를 찾았다가 발이 묶인 지 벌써 수일째. 한국 여행객들은 남는 방을 찾지 못해 호텔 로비에서 노숙하거나 간신히 빌린 차 안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시속 200km가 넘는 슈퍼 태풍 마와르가 괌을 강타하면서 항공편이 모두 결항하자 여행사들은 발빠르게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상황에 대해선 여행사들이 손해배상을 져야 할 책임은 없지만 현지 공항 활주로 폐쇄라는 초유의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최근 괌과 사이판을 덮친 태풍의 영향으로 현재 괌에 체류하며 불편을 겪고 있을 고객들을 위해 도의적인 차원에서 보상안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많은 여행객이 묶여있는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는 체류기간 객실 1박당 숙박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터파크와 참 좋은 여행, 노랑푼선도 위로금 차원에서 객실 1박당 1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행사들은 공항 활주로 폐쇄 조치가 풀리는 대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대체 항공편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합니다. 네, 공항이 정상 운영되고 항공편이 재개되는 대로 현지 체류 중인 여행객들의 수속 작업을 밟을 예정입니다. 수십 년 만에 찾아온 가장 강력한 태풍 마와르로 악몽이 된 여행. 아무리 빨라도 오는 30일이 돼야 여객기 운항이 재개될 수 있을 거란 소식에 여행객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괌을 강타한 2호 태풍 마와르가 세력을 더 키우면서 올해 첫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연휴 동안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연휴 이후 남해안에 수증기를 공급할 가능성이 있어 물폭탄이 우려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차장에 중형차가 뒤집혔고 도로변 아름드리는 뿌리가 뽑혔습니다. 도로 위로 쓰러진 전신줄을 피해 조심스레 운행하는 차량. 그 옆 건물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괌을 강타한 2호 태풍 마와르가 남긴 모습입니다. 괌을 지나며 태풍은 더 강해졌습니다. 거대한 태풍 구름이 무섭게 휘몰아치고 중심에는 태풍의 눈이 뚜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첫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한 마와르는 북서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조금 느려져 29일에는 필리핀 북동쪽, 30일에는 타이완 남동쪽 해상까지 진출할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연휴 기간에 우리나라는 태풍 영향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북서쪽에서 접근한 기압골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움직이며 전국에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27일은 수도권 등 일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겠고 내륙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인 28일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고 연휴 이후 날씨는 유동적이지만 남해안에 계속 비구름이 머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타이완 부근 해역에서 정체하며 약화하던 태풍으로부터 다량의 수증기가 남해안 비구름에 공급될 수 있습니다. 약화하면 태풍의 범위가 넓어지며 가장자리 수증기가 주변의 다른 저기압에 공급될 수 있고 이 경우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게 됩니다. 연휴 기간 내륙의 장대비에 이어 연휴 이후에는 남해안에 더 강력한 물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 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핵심 피의자 강내구 전 감사협회장이 피의자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다음 신병 확보 대상으로 삼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국회로 넘어가 다음 달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지난달 12일 대대적 압수수색과 함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 개시를 알린 검찰이 40여일 만에 관련자를 처음 기소했습니다. 두 차례 시도 끝에 구속한 핵심 피의자 강내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입니다. 강 전 회장 공소사실에는 압수수색 이후 검찰이 다듬어온 이번 사건의 흐름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먼저 검찰은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캠프 지역 본부장들과 상황실장들에게 돈을 뿌리자고 주도한 건 강 전 회장이었고 목적은 선거운동 활동비였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50만 원씩 든 돈봉투가 지역 본부장용으로 28개, 상황실장 제공용으로 40개 마련됐다고 개수를 한층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지역 본부장들에게 줄 자금 가운데 1,000만 원은 이성만 의원에게서 받았다고 봤는데 이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규정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스폰서 김모 씨가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을 지낸 박모 씨에게 줬다는 현역 의원 살포용 자금 5천만 원도 같은 성격이라고 보면서 결국 이 돈도 공모자인 강 전 회장 손에 들어갔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그룹과 달리 현역 의원들에게 돈을 주자고 한 건 윤관석 의원이었다고 검찰은 다시 한번 못 박으면서 강 전 회장이 6천만 원을 전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의원들에겐 300만 원씩 담긴 봉투 20개가 뿌려졌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처럼 9,400만 원 살포 과정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은 비선이란 표현을 빌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선거의 본질을 훼손하고 헌법 질서 근간인 민주주의 존립 기반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는데 이제 검찰의 칼끝은 현역 의원들로 본격적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검찰이 다음 신병 확보 대상으로 삼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돼 다음 달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성만 의원 외에 돈봉투를 받았다고 검찰이 특정한 현역 의원들, 또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불려 나올 시점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거액의 가상화폐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이 잠행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코인 상장 정보 사전 취득과 대선 자금 세탁 의혹을 연일 부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맞불 공세는 자제하고 있지만 친명계 일각에선 김 의원을 엄호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자체 진상조사단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김남국 의원의 코인 상장 정보 사전 취득 의혹을 파고들었습니다. 김 의원이 미리 정보를 듣고 수익을 낸 건 아닌지 따져 물었습니다. 가능성을 부정 1번. 그러나 2번. 개인의 일탈까지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이고. 두문불출하고 있는 김 의원이 세비로 잠행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상장정보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한 해명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의원직 제명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잠행쇼를 하면서도 국회의원 세비는 따박따박 받고 있습니다.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 윤리위가 조속히 제명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탈당한 김 의원 관련 논란에 대한 당 차원의 공식 대응은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을 고려해 오는 30일 김 의원의 징계안을 심의할 국회 윤리특별위 개최에도 합의했습니다. 다만 친 이재명계 등 당 일각에선 김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대선 자금 세탁 의혹에 대해선 김 의원의 말을 빌려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은 자기 정치가 뭐고 다 자기가 사퇴하겠다. 절대로 사실 아닙니다. 예. 야, 이런 억울함 때문에 사람들이 죽겠구나. 그 심정을 알겠다. 민주당 내에선 비명계를 중심으로 김남국 의원과 관계를 끊고 지지율 반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분위기입니다. 여당이 연일 여론전을 펼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터라 김 의원 관련 사안이 민주당 내홍에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김남국 코인 논란 등 잇따른 악재가 겹치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계파 갈등마저 격해지고 있습니다. 쇄신 의원총회를 통해 출구 전략으로 마련한 혁신기구를 두고 친명 비명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출범 전부터 적지 않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대장동 의혹 등 이재명 대표의 각종 사법 리스크는 적어도 당 지도부만큼은 검찰 독재에 맞선 단일 대우로 뭉치게 만드는 촉매로 작용했습니다.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죠. 부당한 검찰의 수사와 영장 청구에 대해서 양심을 갖고 상식을 가지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화폐 논란 앞에서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이 대표의 대처가 단호하지 못했다는 반성론과 함께 이에 맞선 옹호론이 맞불을 놓듯 터져나오면서 지도부 안에서마저 분열 양상을 겪고 있습니다. 코인 사태에서 비춰진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들 눈엔 윤 대통령과 닮아도 참 많이 닮아 보였습니다. 민주당의 쇄신을 외친 청년 정치인들을 팔적, 수박이라며 좌표 찍기와 문자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자신이 받는 공격이 상대와 관련되었다는 망상에 빠져서 상대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윤리를 요구하고 싶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윤리를 요구합시다. 내분 수습카드로 쇄신 의원총회에서 제안된 혁신기구가 부각됐지만 이마저도 정권을 넘겨 전면 혁신에 나서자는 비명계와 이재명 공격에 다름없다며 선을 긋는 친명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치우침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 비명계에 너무 치우침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 중도적인 사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정도가 오면 좋겠습니다. 당의 지도부는 지도부의 역할이 있는 거고 혁신은 혁신의 역할이 있는 거죠. 위임하긴다는 건 좀 무리다라고. 정권 위임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제가 보기엔. 돈봉투 의혹을 계기로 촉발된 대의원제 문제를 이대로 둘 것인지도 휘발성이 큰 사안입니다. 15,000~16,000명 규모의 대의원이 110만 명이 넘는 권리당원에 비해 당대표 선출 등의 상대적으로 큰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건데 친명계는 이 대표의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는 권리당원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돈봉투 의혹의 통로가 저는 대의원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의원을 장악, 지배하는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당 혁신의 시작이고 핵심입니다. 비명계에선 비리 문제의 원인이 대의원제 자체에 있는 게 아닌데도 친명 쪽이 이른바 개딸의 영향력을 더 키우려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민주적인 대의원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어떻게 뽑고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 논쟁을 해야지 대의원제 없애자, 대표 민주주의 하지 말자, 그냥 총회에서 결정하자. 그게 민주당을 위해서 좋은 방향이 아니다. 지지율이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친명 비명 간 불협화음이 사사건건 부딪히며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형국입니다. 이 같은 신경전은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내부 권력 싸움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도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갈등 봉합을 위한 묘책을 내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국민의힘은 노조의 불법 집회에 이어 시민단체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도 띄우며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딴 논란으로 위기를 겪는 사이 정책 행보로 의석수 열세를 극복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집회나 시위가 만연해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국무총리실에 공공질서 확립을 위한 TF를 두고 해결책을 검토하기로 협의했고 불법 전력단체의 집회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노숙 집회로 논란을 불러온 민주노총을 겨냥한 겁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인 노숙 시위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23년 서울이라고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불법 시위였습니다. 시민단체들을 향해서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시민단체가 유족들에게 판결금 일부를 요구한 것이 논란이 되자 국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로 한 겁니다. 시민단체 정상화 TF도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이고 자신들의 일자리 창출의 도구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난달 전세 사기 대책 마련 TF를 시작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논란 역시 별도 조직을 꾸려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치가 과학을 오염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또 어민들이 받게 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시고 또 허탈해하고 계시고 국민의힘이 최근 들어 이런 TF를 적극적으로 띄우는 것은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로 전선을 넓혀 전통적인 지지층의 마음을 붙잡는 동시에 민주당의 대여 공세에 맞대응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특히 돈봉투 의혹과 가산자산 논란으로 민주당이 혼란한 사이 여론전에 집중하면서 의석수 열세를 극복하고 전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야당 반발이 크다는 점에서 여당다운 정책 능력 발휘를 낙관하긴 어렵습니다.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입니다. 이런 위기들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데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입니까? 여당이 오히려 갈등을 키운다는 비판과 함께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가 꾸준한 정책 행보로 빠르게 안정되고는 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영향력을 보이기 위해선 야당과 협상을 주저하지 않는 정치력 또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조율 중이던 오는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단의 회동이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달 안에 만남이 이루어지긴 어려워 그 뒤에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표결이 오는 30일 예정돼 있는 등 정국이 냉각된 점을 고려해 민주당 측에서 만남을 미루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거녀가 폭행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 살해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데이트 폭력 신고를 당한 지 2시간 만에 동거녀를 살해한 30대가 동거녀에게 보복하려고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서로 압송된 A씨는 데이트 폭행 신고 때문에 보복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는 살해 2시간 전 교제폭력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그대로 풀려난 뒤 끔찍한 보복에 나섰습니다. 연인 사이 폭력 사건은 신고가 들어와도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기 어려운 만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해 여성은 살해당하기 2시간 전 동거하던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A씨는 지구대에 가서 조사까지 받았지만 곧 귀가 조치됐습니다. 피해자의 경찰 신고가 이번이 처음이라 경찰이 A씨의 긴급 체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피해자는 경찰의 스마트워치 지급과 임시 숙소 제공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경찰에 신고한 지 2시간 뒤 보복을 위해 찾아온 A씨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못 내린 이유가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나 가정폭력 처벌법은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긴급 응급 조치를 할 수 있게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불리는 연인 사이의 폭력 사건은 별도 처벌법이 없어서 신고가 들어와도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기 어려운 겁니다. 현재 연인 관계일 경우 범죄 심각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문제란 지적이 나오는데 관련 신고 건수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범죄 신고는 지난 2020년 19,000여 건에서 이듬해 57,000여 건으로 1년 사이 3배가량 급증했습니다. 데이트 폭력 범죄도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7월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1년이 다 되도록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주가 조작 폭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투자자문업체 라더견 대표와 측근 2명을 7천억 원대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른 핵심 피의자 3명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에 나선 검찰은 앞으로 폭락의 원인과 배후를 밝히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가 조작 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라더견 대표와 측근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핵심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라 대표 등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서로 주식을 사고 팔아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7,305억 원의 부당 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이 애초 영장에 적시했던 것보다 부당 이득이 무려 5천억 원 가까이 불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부당 이익이 추가로 파악됐다며 시세 조정에 활용된 계좌를 추적하고 있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 대표 일당은 또 부당이익 가운데 1,944억 원을 수수료로 챙겨 갤러리와 식당, 골프장을 통해 빼돌리고 은닉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일당이 소유한 유명 작가의 미술품 20억 원어치를 압수하는 등 자산 동결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은 폭락의 원인과 배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폭락을 촉발한 원인으로 꼽히는 CFD, 차액 결제 거래 내역을 키움증권과 KB증권을 압수수색해서 확보해 분석하는데 김익래 전 다우 키움그룹 회장을 겨냥한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 전 회장은 폭락 직전 주식을 처분해 600억 원대 차익을 거둬 사전에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이와 함께 라 대표 일당에게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이들 가운데 시세 조정 수법을 알고 참여한 공범이 있는지도 검찰이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검찰은 폭락 원인을 따지고 주가 조작 가담자를 가려내는 데서 우선순위를 구분짓지 않겠다며 속도감 있는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최근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의 폭락 사태로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죠. 얼마 전 KOK, 콕 토큰이라는 가상화폐도 폭락하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국내외 투자자만 186만 명에 이릅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콕토큰 피해자 100여 명이 울산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벌입니다. 콕토큰 관련 업체 대표 등을 구속하라는 겁니다. 사기꾼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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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거래소 8곳에 상장된 콕토큰은 지난해 2월 개당 가치가 약 7달러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치는 0.1달러도 채 안 됩니다. 185만 원이던 가상화폐가 1년 만에 만 원으로 폭락한 겁니다. 업체 측은 국제정세로 인한 정상적인 하락이라 설명했지만 피해자들은 통정매매를 의심합니다. 한 달에 2번씩 3번씩 등락폭이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하루에 KOK를 갖다가 수십만 개씩 자기가 채굴을 했거든요. 이걸 가지고 가족들끼리 거래소에 내다 팔고 이렇게 서로가 약속되게 팔고 해서 가격을 폭등시키지 않았느냐. 콕토큰은 콕플레이라는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의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로 게임과 영화 등 한류 콘텐츠를 즐길 수 있어 향후 넷플릭스, 구글과 경쟁하게 될 거라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투자자들 대부분은 전국 각지에서 열린 설명회를 통해 가입했습니다.
각 지역에 미팅이 있어요. 그 미팅에 초대한 사람들을 다이어리에 담으셔서 지난 2019년 있었던 콕플레이 론칭 행사에는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원금 보장이 되고 또 다른 투자자를 가입시키면 가상화폐를 준다는 말에 너도 나도 투자했습니다. 저를 통해서 소개하신 분들이 약 한 3,000명 가까이 됐고요. 금액은 약 7달러로 기준을 환산했을 때 한 180억 정도. 다단계식으로 사람을 모집해서 일성, 밑으로 뭐 3명씩이면 또 유성, 삼성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식으로 뻗어나가는 거였거든요. 아랫돌 빼다가 윗돌 막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던 거죠. 하지만 달러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속도 언제든 해지하고 출금할 수 있다는 말도 다 거짓이었습니다. 현재 콕플레이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 한편 일부 투자자들은 콕토큰이 다시 상승할 거라며 반대로 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치를 어떻게든 살려보자 이건데 자꾸 저런 식으로 하면은 코인에 대해서는 신뢰가 먼저인데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니까는 그럼 코인의 가치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러지 말자. 조금만 참고 회사 로드맵대로 같이 가보자. 울산경찰청은 콕토큰 관련 업체 대표 등 39명을 사기와 유사 수신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만 110명의 고소장이 접수된 가운데 국내외 투자자가 186만 명에 달하는 만큼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은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차례 연속 동결하면서 금리 인상기는 막을 내렸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하반기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뎌질 거란 전망이 더해지며 이르면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맥을 못 춘 우리 경제. 정부는 수출과 내수 모두 하반기엔 회복될 거란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상반기를 지나면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좀 더 나은 경기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상반기가 끝나가도록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가 이어지면서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또 한 단계 낮췄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의 경제 펀더멘탈을 좀 어렵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의 핵심은 실은 무역 적자입니다. 우리가 내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한국 경제는 수출의 엔진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14개월 연속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고 있고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이어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뒀는데도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이 흘러나오는 이유입니다. 연말까지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 특단의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다만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건 부담입니다. 다음 달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남아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미 금리 차는 2%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미국이 금리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 통화정책의 방향 자체가 국제 자본의 흐름이라든지 환율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우리가 성급하게 내리는 것보다. 결국 국내 경기 회복 추세와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 상황을 보며 내년 상반기쯤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할 거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엔저의 외교 훈풍까지 불면서 노 재패는 옛말이 됐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데 국내 투자자들의 일본 주식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일학개미란 말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일본 주식 보관액이 1년 반 만에 3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습니다. 일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이른바 일학개미가 급증하면서 규모가 커진 겁니다. 이번 달 들어 국내 투자자의 일본 주식 순매수액은 70만 달러가 넘습니다. 2월과 3월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지난달부터 반등해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일학개미가 늘고 있는 건 일본 증시의 가파른 상승세 때문입니다. 니케이 지수가 3만 선을 돌파하며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일본은행의 약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수 상승 요인으로.
가치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지난달 일본 5대 상사 지분 보유를 높인 것도 일확개미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버핏이 투자한 마루베니와 미쓰비시 상사 등은 국내 투자자들이 사들인 일본 주식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런 이벤트성 요인 외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장기적 요인도 일본 시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공급망 재편이 되게 되면은 미국의 전략적 협력국들한테도 이제 투자가 많이 갈 거고 혜택이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본하고 미국의 관계는 공급망 재편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당분간 일본 증시 강세가 이어지면서 이런 움직임도 꽤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을 방문했던 우리나라 오염수 시찰단이 5박 6일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시찰단은 오염수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점검을 두루 거쳤다고 밝혔지만 오염수 방류가 과연 안전한가라는 궁극적인 질문은 추후 정리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5박 6일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시찰단은 이번 시찰에서 확인해야 할 설비들의 운영 현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으며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액종 제거 설비인 알프스를 포함해 방류 전 오염수를 저장하는 K4 탱크 등 핵심 설비들을 다 살펴봤다고 말했습니다. 설비는 저희들이 방사성 물질을 핵종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지에 시료를 채취를 하는 데 있어서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균질화와 관련된 부분의 적정성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시찰단은 또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가 어떤 상태였고 무엇을 질문했으며 무슨 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만 일본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평가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확보한 자료가 있고 또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별로 또 분야별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추가로 분석하고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내고 그 부분을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과연 안전한가라는 궁극적인 질문은 그대로 남은 상태인데 이번 시찰단 활동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본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우리 시찰단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찰단 명단은 끝까지 공개되지 않았고 기자들의 현장 취재도 막아 실제로 무엇에 대해 어떻게 얼마나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앞으로 나올 시찰단의 종합 보고서에 이목이 집중되는데 국민의 궁금증과 불안을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들은 기후변화로 국토가 점점 사라지면서 국가 존립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이런 태평양 도서국들의 첫 정상회의가 모레 서울에서 열리는데요. 기후변화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입니다. 면적이 서울 강동구 정도로 세계에서 4번째로 작은데 문제는 이 영토도 계속 줄고 있다는 겁니다.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매년 4mm씩 높아지기 때문인데 이미 산호섬 2곳은 바다에 잠겼습니다. And I saw some trees on this island. In a low tide, we see only the rock on that side, the side of the island. In a high tide, we can see. 현재의 추세라면 2050년엔 국토의 50%가, 2100년엔 95%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투발루는 해안선을 정비해 땅을 넓히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영토가 사라질 것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과 디지털 국가 설립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Our islands are fully submerged, as scientists are predicting, maybe in the next 50 to 100 years. 국토가 잠기는 또 다른 섬나라 키리바시는 피지의 땅을 사서 주민 2,000명을 이주시키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한국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서는 이런 기후변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인데 어업이나 관광업이 주된 산업인 태평양 섬나라들은 일본 오염수 방류에 강경한 입장입니다. I'm sure that this issue will come up during the summit, and we look forward to the discussions on that issue. 태평양 도서국 포럼은 우리에 앞서 지난 2월 일본에 시찰단을 파견했는데 현장 점검 뒤 바다 방류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부족하다며 일본 정부에 방류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1923년 일본 관동 대지진 때 벌어진 조선인 학살 사건이 100년째로 접어들면서 일본 국회에서도 한국에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일본 정부는 그럴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담당 장관은 조선인 학살과 관련해 동물원에서 도망친 사자 사건에 비유하는 발언까지 해 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1923년 9월 초 일본 도쿄와 관동 지역 일대를 강타한 관동 대지진. 1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주택 37만 채가 파손돼 일본 최악의 재해 중 하나로 꼽힙니다. 당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는 유언 비어가 터지면서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인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꼭 100년째가 되는 올해 일본 국회에서는 조선인 학살과 관련해 제대로 조사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스기오 입헌민주당 의원은 조사에 대한 정부의 냉담한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調査した限りでは政府内に事実関係を把握することのできる記憶が見当たらず、お答えすることは困難だと、今おっしゃったようなそういう内容が全くですね、ずっとこの8本最後まで全部書かれてるんです。調査した限りというふうに書かれていますけど、調査して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 하지만 정부 측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繰り返しになりますが、政府といたしまして調査した限りでは政府内に事実関係を把握することができる記録が見当たらなかったことから 담당 장관인 타니 코이치 국가공안위원장은 한술 더 떴습니다. 100年、これが最後ですよ。もうこの機会を逃すともう永遠にできませんよ。記憶が見当たら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して、さらなる調査ということは考えていないところであります。 사과할 건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이번엔 느닷없이 사자 탈출 얘기를 꺼내듭니다. 熊本地震で動物園からライオンが逃げたという事実でないことを人々を不安に陥れたというのは記憶に新しいところでございまして。 動物園からライオンが逃げたとかそういう話じゃないんですよ。これは本当に人の命の話なんですよ。 조선인 학살 문제와 관련해 사자 비유를 들어 논란을 일으킨 타니 위원장은 이전에도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호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기시다 총리를 겨냥한 폭발물 테러를 출장지에서 보고받고도 장어덮밥을 잘 먹었다고 말했다. 한때 경질 위기에 몰리기도 했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지난 24일 제주도 한림읍 금왕리 도로에서 패러글라이더와 차량이 부딪혔습니다. 조종사 과실도 원인이지만 비행장 주변의 구조적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들립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늘에서 무언가가 빠른 속도로 도로에 내려옵니다. 급정거한 차량에 부딪혀 튕겨져 나갑니다. 사람들이 다급히 뛰어오고 차량 운전자는 놀란 듯 차량 앞에 멈춰서 있습니다. 한림읍 금왕리 금오름 인근 도로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조종하던 60대 A씨와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A씨는 경상에 그쳤고 차량도 피해가 적었지만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당시 패러글라이딩은 지정된 착륙장을 넘어 이곳 도로에 착지하는 과정에서 주행 중인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A씨는 금오름에서만 40회가량 비행한 경력이 있으며 이날도 패러글라이딩 조종사 자격증 시험에 대비한 교육 훈련 비행 중이었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관과 교신하며 혼자 비행을 하면서 내려오던 중 착륙 고도나 하강 속도 등을 제어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오다가 지금 착륙장 이제 바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바람이 없으면 저항이 없어서
속도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도를 깎지 못하고 도로까지 넘어간 상황이었고요. 금왕리 패러글라이딩 비행장은 3만 제곱미터가 넘는 부지에 활공 연습장과 착륙장 등이 조성돼 있습니다. 비행 일수가 120일이 넘는 기상 조건을 갖추고 있어 매년 만여 명이 찾을 정도로 업계에서는 명소로 꼽힙니다. 하지만 안전사고 위험도 상존합니다. 지난해 11월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내려오던 40대가 15m 높이 야구장 펜스 그물에 걸렸다가 구조되는 등 몇 년 사이 7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활공비행장 부지에 생긴 체육시설과 펜스가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 야구장의 저 펜스가 저희 고급자로서도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고도를 약간 높게 잡아버린 상황이어서 속도를 줄인다고 해도 도로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착륙 지점을 이탈해 도로에서 차량과 충돌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은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항공청에서도 비행 수칙 준수 여부를 포함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응시자 600여 명의 답안지가 채점도 하기 전에 파쇄되는 일이 일어나 피해자들이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거 다른 국가시험을 둘러싼 소송에서도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가 있었는데요. 무엇이 쟁점이었는지 홍민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 2020년 12월 서울의 한 여고에서 4교시 탐구 영역 시험 중 종료 종이 2분 일찍 울렸습니다. 종이 잘못 울렸다는 걸 안 감독관들이 황급히 시험지를 다시 돌려줬지만 수험생들은 갑자기 일어난 혼란으로 문제를 풀지 못했다며 방송 담당 교사와 서울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능시험 관리는 국가 행정과 관련된 일이고 공무원인 교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진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교육 공무원을 뽑는 시험인 임용고시에서도 수험생들과 국가 사이에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확진자는 시험을 치를 수 없도록 한 교육당국 지침이 부당하다며 수험생 40여 명이 소송을 낸 겁니다. 재판부는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게 할 수 있는데도 무조건 응시하지 못하게 한 건 과도하다며 역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능시험에서 반입 가능한 시계를 잘못 설명하거나 시험을 늦게 시작하는 등 감독관의 실수에도 국가의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을 어겨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인권 존중, 객관적 주의 의무 등 공무원이 지켜야 할 준칙을 어긴 경우도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 2014년 수능 세계지리 과목 출제 오류로 빚어진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문제 오류가 확인된 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적극적으로 구제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사후적인 조치를 통해서 관리 구제가 충분히 만약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이 손해의 범위를 원래 예정한 것보다는 낮게. 이번 답안지 파쇄 사태에 대해선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의 과실이나 위법이 상당 부분 드러난 만큼 피해자들이 소송을 낼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다만 국가의 관리 감독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공단 측의 대책이 얼마나 잘 이행되는지 등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하반기 첫 발을 내딛습니다. 9개 교육청이 시범 사업을 시작하는데 교육 공약 관련 정책들이 잇따라 속도를 내면서 공교육 정상화에 시동을 켜고 있지만 속도만큼 현장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필요한 가정에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늘봄학교가 올해 5개 교육청에서 시작됐습니다. 초등 1학년 적응을 위한 에듀케어와 초등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됐습니다. 호응은 좋지만 인력은 부족합니다. 결국 교원 부담이 없을 거란 말과 달리 교사들이 반강제로 투입되는 곳이 속출했는데 언제 추가 인력이 오는지 뾰족한 답도 없지만 일단 내년에도 늘봄학교는 확대 추진됩니다. 수업 시수를 좀 많이 경감받고 늘봄에 좀 전담할 수 있으시도록
그렇게 하는 이제 비교과 이제 교사 체제를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교육부 입장은 이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고 입법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9월부터는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9개 교육청에서 유보통합 시범 사업도 시작됩니다. 연초엔 교육청 서너 곳을 선정할 거라더니 규모가 2배 이상 커졌습니다. 시범교육청들은 어린이집 극한식비를 지원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연계한 거점형 방과후와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13개 과제에 500억 원 가까이 투입합니다. 유보통합전이라도 보육 격차를 적극 해소해 가겠다는 건 좋지만 이번에도 현장에선 일단 하고 보자는 땜질 운영이 재현되진 않을까 불안한 모습입니다. 교육부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어떻게 할지도 걱정이 되고 시도교육청에 사실 유아교육과 장학사들도 많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하는 업무에다 더 과중돼 갖고 들어올 텐데 그게 좀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지도. 교육당국은 교육과정 통합 시범기관이 경기도 4곳 등으로 적고 유치원 정규 교육과정과 달리 방과후나 체험활동은 보육교사도 지도할 수 있어서 인력 운용에 큰 혼란이 없을 거로 봅니다. 하지만 유보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교사 자격과 처우 문제에 손도대지 못한 상황에서 무조건 통합을 목표로 정책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휴 비가 자주 내립니다. 현재 충남에 비가 시작이 됐는데요. 오전 중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비가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북서부에는 10에서 40mm, 수도권과 강원, 충남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오후부터는 충북과 영남 내륙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의 흐린 가운데 서해안과 남해안 그리고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8.7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아지겠고 비가 내리지 않은 남부 지역에서는 대구가 27도로 여전히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오겠고요. 중부지방은 모레까지, 남부지방은 화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